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의 제목은 Is your business model industry 4.0 ready? 라는 주제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 자체는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실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 특히 그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관한 내용이 일단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혁신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혁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기술 개발을 통한 신제품 출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제품 또는 프로세스 혁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왜 살아남지 못할까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답변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즉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혁신 또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는 어떤 신기술 또는 신제품의 관점에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디지털 시대의 혁신이 정말 기술이나 제품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꼭 100%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시장 파괴를 하는 이런 신생 기업들이 단순히 어떤 기술 혁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이 기업들의 성공은 대부분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IBM 보고서에 따르면 90% 이상의 기업들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동종 업체보다 훨씬 뛰어난 퍼포먼스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래에는 제품과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간에도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조업 분야의 사례를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이런 자동차 부품 또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향후 10년 이내에 매출이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들이 아직 반자율 형태이긴 하지만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 또한 여러 신흥 메이커들이 등장을 해서 기존 기업들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야 너무 유명한 예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 이 니오라는 전기차 브랜드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배터리의 충전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전기차 판매를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동차의 개념이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즉 이동순환이 필요한 이유가 모빌리티의 편의성을 위함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도 늘어나게 되고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적어도 유럽에서는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기술적인 혁신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의 혁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서비스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나는데 그에 앞서 제가 잠깐 현재 자동차 업계가 겪고 있는 미래차 전환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내용은 이제 제가 뉴스 기사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고 밑에 있는 이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실제 작년 말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준비는 지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어떤 기술에 대한 투자 아니면 이런 비용 감소 측면에 주장을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비스 중심의 기업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험업계의 예를 한번 들 수가 있는데, 보험업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브랜드명을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우수한 평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나 금융자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그런 기업이긴 한데 이 또한 현재 다양한 이슈들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손해보험들이 굉장히 차별화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질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경쟁은 계속 심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혁신 서비스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인슈어텍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이제 빅테크까지 가세하면서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제일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고객들은 더 풍부한 고객 경험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데 고객과의 접점 부분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보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수익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어느 분야에서 혁신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답을 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는 데는 세 가지의 주요 이슈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은 손쉽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라도 이게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보는 거에 따라 어떤 공통적인 개념적 뿌리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의 덫인데요. 이미 기업이 특정 기술이나 기술 표준으로 인해서 어떤 지배적 디자인을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은 체계적인 접근에 대한 기존 부족인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정해진 절차와 룰이 있는 반면에 경영적인 부분, 특히 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의 틀을 좀 깬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세일스포스라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 기업이 좀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인터브랜드라는 그런 글로벌 브랜드를 조사하는 랭킹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에서 3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38위라는 수치는 아우디, 아디다스, 마스터카드, 스타벅스보다 높은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 전까지 이런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가 개별적인 데스크탑에 설치를 하는 방식을 채택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이걸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처음 도입을 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업이 소프트웨어 시대는 끝난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혁신을, 모델 혁신을 이뤄낸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The Business Model Navigator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방금과 같이 어떤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250개가 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책인데, 스위스에 있는 상트갈렌 대학에서 올리버 가스만 교수님 필두에서 작성을 한 책입니다. 2015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화이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그 전에 인터넷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성공적인 기업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90% 이상이 어떤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반이 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조합할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책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기 웹사이트, 출처의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관련된 이런 패턴들이 총 60개 정도 지금 나와 있고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연구이기 때문에 초창기 버전에는 55가지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 패턴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약 60개 정도의 패턴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패턴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패턴들이 주로 조합이 돼서 활용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떤 공통된 이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정의를 할 거고요. 이걸 시각화시켜주는 툴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그럼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고 전달하고 획득하는지를 묘사합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스토리를 나타내 주는데요.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란 것은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와 기업이 이를 통해 얻는 수익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하는 가운데 가치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개별 프로세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누가 수행을 하며 어떤 외부 파트너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을 했다면 비즈니스 모델 기반에서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호응해 줄 만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이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쓴 이 내용을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요소, 명확한 가치 제한, 수익 메커니즘, 핵심 자원, 그리고 핵심 프로세스가 서로 맞물려 가치를 창출한다입니다. 즉,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제한이 명확해야 되고 또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이 뚜렷해야 된다의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가설 검증을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속화되고 최적화돼야 되며, 이거를 어떤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시각화시키거나 모듈화할 경우에 보다 더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게끔 도와준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실제로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방금 말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를 도와주는 시각화시켜주는 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툴이 되겠는데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표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오스터발드와 이 비뉴어, 이 두 분이 서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이 두 분이 여러 비즈니스 케이스를 연구 후에 창안한 일종의 프레임워크가 되겠는데요. 한 장의 캔버스 위에, 우리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린다 라고 표현을 하듯이, 이런 캔버스 위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9가지 핵심 요소 또는 빌딩 블록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담고 고객 가치의 창출 과정과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비즈니스 플래닝 툴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가 되겠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 테스트, 구현, 그리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툴로서 실제 기업들이 실무에서도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툴이 되겠고요. 주로 기술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 단계에서 어떤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 후에 어떤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으며, 또한 비즈니스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 어떤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게 해줌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총 9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가 커스터머 세그먼트, 두 번째가 value proposition, 세 번째가 채널, 네 번째가 고객 관계, 다섯 번째가 수익 구조,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 비용 구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고객이라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대상들을 의미하고요. 가치 제한이란 말은 결국에는 이 고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특별한 가치를 의미하고, 채널이란 것은 고객에게 어떻게 가치가 전달이 되는지, 고객과 어떤 방식의 소통을 택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고객 관계는 말 그대로 고객 세그먼트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의미하고요. 수익 구조는 말 그대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핵심 자원은 앞서 5가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자원, 핵심 활동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활동들, 핵심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을 또는 핵심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에 파트너십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비용 구조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다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캔버스를 기준으로 가운데에 하나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일종의 연극 무대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즉 연극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곳, 그걸 우리가 프론트 스테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고객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이 오른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치가 어떻게 고객과 전달이 되며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럼으로써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오른쪽 부분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왼쪽 부분은 백스테이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엔 연극 무대에도 프론트 스테이지가 있고 백스테이지가 있듯이 백스테이지 같은 부분들은 고객들이 존재하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들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생성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그리고 어떻게 고객을 컨택해서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어떤 활동을 통해 또 어떤 대상을 파트너 삼아 얼마나 수익을 창출하고 얼마나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스토리를 전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란 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린 후에 구성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선, 재정립 또는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걸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존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틴더, 세 번째가 스포티파이가 되겠는데, 아마존이 왜 성공적인지, 틴더가 이미 포화된 상태인 온라인 데이팅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사람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 돈을 지불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를 방금 제가 설명드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채널 부분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구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판매하는 방식, 배송하는 방식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었다. 즉 유통의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아마존이 성장한 방식이 이제 온라인으로 서적을 판매하면서 지금의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기존의 방식이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를 했다면 아마존은 그걸 온라인으로 가능을 하게 해준 기업이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판매 채널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아니라 현재는 아마존 에코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주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아마존의 킨들 같은 경우 역시 이 기기를 통해서 바로 이북을 구매할 수가 있고, 현재 아직까지는 테스트이긴 하지만 이 배송, 유통 과정에 있어서 현재 아마존은 드론을 활용한 딜리버리 채널 관련된 혁신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들이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이 채널 부분의 혁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틴더의 사례입니다. 틴더의 사례는 앱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즉 두 가지 모두 디자인 측면의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가치 전달 부분의 혁신이라고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온라인을 통한 데이팅 시장이 이런 본인을 글로써 표현하는 시장이었다면, 이걸 단순하게 그림으로서만 판단을 하게 해준, 어떻게 보면 앱의 서비스적 디자인을 바꾼 것이고요. 또한 상대방이 같이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해야지만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서비스 디자인 측면을 혁신을 했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틴더가 성공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티파이의 사례인데요. 초창기 음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곡을 구매하고 싶지 않더라도 앨범을 전체 구매해야 됐던 시대가 있었고, 아이튠즈가 나타나면서 합법적으로 원하는 곡만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런 수익 방안에 있어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론 이 시장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서 크게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후에 나온 모델이 바로 스트리밍 모델이 되겠습니다. 스트리밍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취한 대신에 중간에 이제 광고를 삽입해서 광고 수익료를 아티스트에게 지불하는 형태의 수익 구조를 취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온 이런 수익 방안 면에서의 혁신이 바로 프리미엄 모델을 도입하게 됩니다. 즉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본 기능을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추가 또는 고급 기능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스포티파이는 현재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고 고객 유저 수의 25%가 실질적으로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로 전환을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넷플릭스의 사례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 업체, 컨텐츠 제작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창기의 비즈니스 모델은 DVD 렌탈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DVD 렌탈 사업이 어떻게 지금의 산업으로 바뀌었는지를 제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넷플릭스의 창업주는 1997년 아마존이 온라인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것에서 큰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영화 대여 시장이 주로 비디오 테이프 위주로 돌아갔는데 혹시 이 비디오 테이프의 배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 테이프의 단점이 일단 너무 무겁고 부피도 크고 배송을 했을 시 손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그 당시 이제 DVD 저장 매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겪은 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DVD라는 걸 내가 배송을 했을 때 정말 안전하게 집으로 도달할까. 결과적으로는 성공했고요. 결과적으로 DVD라는 저장 매체를 활용해서 이게 휴대성이 좋고 손상 가능성이 적다는 걸 확인한 후에 웹사이트를 열어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DVD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1997년도의 일이었고요. 2년 후인 99년도에 수익 모델을 약간 수정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DVD를 대여할 때 장당 대여료를 청구했다면 이때 구독 모델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구독 모델을 도입 후에 제한 없이 사람들이 여러 장의 DVD를 배송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또한 연체료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넷플릭스가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낮은 인터넷 속도로 인해서 그런 인프라적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유통의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유통 혁신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우리가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지만 동시에 또 여러 기기에서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DVD 시장은 2007, 8년을 기준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반대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은 2010년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좀 이루게 되는데요. 2012년도에 콘텐츠 제작 업계를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활동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의 운영 유지가 아닌 실질적인 이 콘텐츠 제작까지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혁신을 하게 되는데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던가 아니면 시즌 전체를 통째로 한 번에 퍼블리시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더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굴곡들이 많이 있었지만 넷플릭스의 주가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했고 그게 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어떻게 그러면 혁신을 할까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설명드린 그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터라는 책 또는 관련된 이런 웹사이트가 제 밑에 출처로 적어놨는데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비즈니스 모델 패턴에 관련된 설명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Razor and Blade라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면도기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면도기 자체는 어떤 저렴한 기본 제품인 거에 반해 면도날은 값비싼 소모품이 되겠죠. 그걸 통한 수익 구조의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은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되고, 반대로 그걸 사용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을 높은 마진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기본 제품은 초기 유저 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책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소모품은 기술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면도기가 최초의 이런 모델로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모델은 1880년도에 세날 오일 컴퍼니에서 사용했던 석유 램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날 오일 컴퍼니에서 아시아 시장에 어떻게 하면 석유를 팔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석유 램프가 되겠는데요. 거의 석유 램프를 거의 무상으로 먼저 지급을 한 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 석유를 아시아 시장에 파는 판로를 처음 개척하게 된 게 바로 이 오일 램프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그냥 비슷한 이런 패턴을 띈 제품들이 나오게 됐는데, 프린터기도 이런 성격을 띠고 있고요. 더 대표적인 제품은 바로 네스프레소의 커피 캡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디지털 웨이브, 새로운 IT 웨이브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이런 패턴들이 추가가 돼 있고 그 상황에 맞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초창기에 어떤 IT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절에서는 이미 전자상거래나 아니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패턴들이 주를 이뤘다면,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고 나서는 유저들이 가치를 추가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유저가 생성하거나 크라우드소싱 같은 패턴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물들이 가치를 추가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센서 에서 서비스 아니면 프로슈머 같은 개념들이 새로운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또 어떤 패턴이 나타날지 아직 더 연구가 돼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흔히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transfer, 패턴의 이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combine, 서로 다른 패턴들을 결합시키고 repeat, 이걸 다른 제품에 반복해서 적용을 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razor and blade인 이 면도기를 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이식해서 나온 게 이 네스프레소의 커피 머신이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하나의 패턴이 이식된 게 아닌 다른 패턴의 결합 또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락인이라고 되어 있는 고객 고착화 부분인데요. 이 고객 고착화 부분은 지금은 특허가 만료돼서 더 이상 유효하진 않지만,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네스프레소에서 나오는 캡슐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경우 당연히 네스프레소의 캡슐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고객 고착화 현상을 겪은 것이고요. 그 다음 나온 제품이 같은 네스프레소에서 나온 스페셜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즉, 이 repeat, 다른 제품에 반복 적용한 사례인데요. 같은 제품인데 커피가 아닌 티를 캡슐 형식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한 가지 패턴이 더 추가가 되는데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해서 이 제품은 소매점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고요. 네스프레소의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체계화시켜서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슬라이드에 나온 내용인데, 첫 번째가 일단 비즈니스 생태계의 분석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들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변화의 원동력이 어떤 것인지, 주요 경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패턴들을
서로 분석을 하면서 유사하거나 적용 가능한 패턴들을 찾아내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채택된 패턴들을 가지고 내적, 외적, 일관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게 되면 이거를 마지막 단계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결국엔 시장에 적용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이 각각 단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비즈니스 생태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존 모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인데, 이 생태계에 대한 이해는 좁은 관점,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좁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객과 보완자들이 누구인지, 넓은 관점은 수업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술 트렌드, 그 외 경쟁자, 문화, 정치, 사회적 이슈들을 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마지막에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공통된 시작점을 바탕으로 미래의 방향성에 관한 고찰을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패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적합한 패턴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similarity principle, confrontation principle 이 둘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할 수가 있는데, similarity는 말 그대로 여러 패턴들 중에 가장 우리 기업의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패턴들부터 살펴보면서 점점 비유사한 분야로 넓혀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confrontation principle은 그 반대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산업에 적용되는 패턴들을 먼저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대입을 시켜보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산업별로도 가장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 패턴들이 어떤 패턴들인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만약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패턴들 중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 패턴들이 있다면 그걸 모티브 삼아 새롭게 대입을 시켜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 상세하게 어떤 기업들이 이런 패턴들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조사가 되었는지까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먼저 분석을 한 후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소규모 그룹을 이루어서 논의를 거친 후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를 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검토를 할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포지셔닝 맵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 X와 Y축의 파라미터들은 얼마든지 원하는 다른 특성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모방하기 어려움을 X축에 놓고 Y축에는 패턴이 가지는 비즈니스의 잠재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제일 이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먼저 채택을 한 후에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디테일 설정인데요. 결국에는 여기서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화인데, 전 단계에서까지는 일종의 스케치만 한 형태를 이루고요. 그걸 하나의 스토리로 녹여내는 과정이 이 개념화 부분이 되겠고, 실제로 어떤 개선된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에는 정말 이 개선된 모델을 통해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이 활동들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툴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출처에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두 가지 이런 툴이 존재합니다. 이 툴들은 일종의 내적 일관성 체크를 위해 사용되는 툴인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문서는 아이디어 시트가 되겠고요.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간략하게 풀어놓은 형태로
그룹 내에서 이 내용들이 이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일치하는지를 체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문서가 되겠고, 오른쪽은 과연 수익성이 정말 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외적 일관성 체크라는 부분을 또 고민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개선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정말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가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툴을 이용해서 적용한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픽시코라고 하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차량을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공식 서비스 센터로 바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적당한 공업사를 찾아서 견적을 요청하고 언제 수리가 가능한지를 고객들이 일일이 알아봐야 되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픽시코라는 기업은 바로 그러한 부분, 즉 자동차 소유주들이 가격, 예약, 어떤 품질 측면에서의 정비소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탄생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고객층은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고객 세그먼트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자동차의 소유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소, 공업사, 마지막은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정비소 선택에 있어서의 편리성, 이 정비소들에게 있어서는 작업 흐름의 디지털화, 그리고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투명한 비용 처리가 제한하는 주요 가치가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양면 시장이어야 되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양면 시장이 가능한 그런 스마트폰 기반의 플랫폼이 되겠고요. 또한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피해 입은 차량의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24시간 내로 국제적인 견적이 제공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요 자산과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업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자동차 소유주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자동차 정비소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일종의 중개소를 내는 그런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럼 과연 어떤 패턴들을 이용해서 이 기업은 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루었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가치를 창출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지, 두 번째가 how가 되겠죠.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가치는 일단 고객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패턴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흐름을 디지털화 해준 그런 패턴을 취득하게 되고요. 어떻게 가치를 창출했느냐? 이 양면 시장인데, 결국에는 고객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업사가 같이 그 숫자가 동시에 늘어나야지만 네트워크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양면 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가격을 유차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서 제일 최상의 견적을 제공하는 공업사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게 되고요. 수익 창출은 revenue sharing, 결국에는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 그리고 화이트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픽시코의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공업사 서비스를 여러 브랜드의 형태로 판매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어떤 수익 창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요약을 해보자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은 반복적인 패턴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려서 shared language를 일단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패턴들을 채택해서 대안들을 개발하고 그걸 빠르게 검증을 해보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형인데 이거에 특화된 디지털 기반의 패턴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